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운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다산북스에서 출판된 책이고 2012년 8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 양장판이 올해 20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3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도쿄에서 출생하셨고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거부이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그가 언론의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의 저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강 웃음, 웃음은 제 성공의 미천이었습니다. 2강 행복,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3강 돈,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됩니다. 4강 기회,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겁니다. 5강 관계, 바른 몸가짐, 웃는 얼굴, 애정어린 말, 이 세 개면 충분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하지만 해답은 늘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식히면 불같은 더위도 견딜 수 있다느니, 몸과 마음과 기술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이게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어두운 표정으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울함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질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인이구나, 운이 좋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 끝에 꼭 운이 좋다라는 말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고 내뱉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뭐가 운이 좋은 거냐고요.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성공한 비결이 바로 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아무리 비관적인 모드의 사람이라도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무언가 해보려는 사람,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보려는 이러한 자세, 성취해내려는 그런 자세로 인해서 주변에 긍정의 기운을 퍼뜨리게 마련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2대 경영자는 부모님이 남긴 것을 껴안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업할 때 필요했던 시설, 설비, 사람 등이 자신이 사업을 하는 때에는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서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야 하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는데 아들은 참 매정하군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2대가 1대보다 더 힘이 들지만 사람들이 2대에게 동정심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대는 최신 설비를 갖춘 자동차들이 즐비한 대회에서 클래식카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입장과 같습니다. 오래된 차에 이곳저곳을 고치고 부품에도 신경을 쓰면서 승부를 겨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대째 사업가를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대는 대개 부모들이 좋은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주지요. 그런데 부모가 시켜준 것은 99.9%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인류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지식이 많다고 해도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어디까지나 학자일 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사업가도 아니지요. 물론 대학 교수도 사회에는 꼭 필요한 분이고 그분들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 해도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수영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경험해보자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운영해야 되는 2대째의 사업가는 창업주에 비해 평가절하하는 게 조금은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본인이 창업주이면서 대단한 규모의 사업을 일으킨 사이토 히토리라는 이 저자가 보기에는 2대째 사업가로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고충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가 시켜준 것은 99.9%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도 참 좀 놀라웠고요. 부모가 시켜주시는 것은 자식에게 사실 도움이 되긴 될 것이죠. 그렇지만 저자가 이렇게 강한 문장으로 쓴 이유는 부모가 시켜주는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 내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것을 이루게 만들고 나 자신의 힘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봉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애지중지해주고 싶고 출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당연히 봉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며 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탁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누구누구씨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실래요? 라는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예 하고 대답하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출세는 틀림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게 사실 상식적인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받는 돈 이상으로 일을 할 때 기회가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잘됨을 믿고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우직한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민하게 이런저런 회사의 뜬 소문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서 조금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신도 중심을 잃고 회사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많은 성공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바가 받은 것 이상으로 정말 배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바보 같은 우직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성공에는 그러한 좀 바보 같은 근성이야말로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뜸을 들여 한다는 것은 결국 평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받고 나서야 생각해낸 설계와 이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의 설계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여야 결과가 좋다고 우긴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권세 있는 집안에 실력 없는 자식들이 그런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이를 해치워 버릴 테니까요.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게 싫으니까 남들에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하라는 따위의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어낸 말을 믿지 마세요. 성공하는 데 있어 속도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2배로 일한다는 각오로 일의 속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저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일의 절대량, 임계점이라 부를 만한 그러한 수준을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저자는 성공하는 데 있어 누가 뭐래도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절대량도 많이 투입하고 이를 도모하는 노력이나 의지를 바탕으로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책 전반에 걸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내가 받는 돈보다 그 이상으로 일을 하려는 이러한 선한 자세,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창피를 당하는 숫자는 늘어나죠. 그리고 실패하면 당연히 창피하고요. 그런데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창피를 당하면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창피한 경험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피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이제껏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저도 1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때 창피함을 경험한 덕분에 저도 10년 전보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솔직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고 가진 게 좀 많아지고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 잘 안 꺼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내 체면이라는 것을 좀 의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이야기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솔직하게 인간미가 넘치게 한번 주변에 모른다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변인들과 더 친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어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물도 적당히 따뜻하니 개구리가 느긋하게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물의 온도가 뜨거워져 위기감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보기 좋게 삶아져서 움직이려 해도 꿈쩍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거든요. 재밌게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혼난 일, 자신이 실패한 경험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하면 또 혼날 텐데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사회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라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직접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답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재미없고 지겨운 삶입니다. 사실 이런 삶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인 거죠. 물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공부를 했구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래도 일찍 실패를 맛봤으니 다행이다. 역시나 운이 좋아. 실패했을 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가들 중에 이 책의 저자와 같이 행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서 경우의 수를 논하기보다는 우선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결과값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죠. 때로는 너무 고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다가 몸이 얼어붙어서 행동조차 하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만 머물다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생각들 정말 많죠. 생각할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여겨졌던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며 하루하루 시행착오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고 누군가는 안 되는 이유들이 차고 넘쳐서 단지 생각은 생각선에서 정리되고 휘발돼 버립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성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정도 좀 우직하게 바보같이 밀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리게끔 하는 성공 법칙 같은 건 말입니다. 예컨대 성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적군의 대장이고 이 성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당신은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분명 적을 무찔러 함락시키면 된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전투에서 이겼다 해도 당신의 병사들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땄다 해도 그게 원인이 되어 나중에 적이 당신의 목을 노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힌트를 드리죠. 다시 한번 본래의 목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차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면 피 한 방울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력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강의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은 중국의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승부욕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승부의 관점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함께 힘을 합치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좀 대승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분명 더 있을 겁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잘하고 잘나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합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대의 뜻을 충족시켜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슈 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스킬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중에도 남편과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은 반갑지만 며느리는 반갑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자기는 안 가면 됩니다. 물론 참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참아도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라면 굳이 만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본에만 해도 1억 3천만 명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굳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는 굳이 만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소중하고 아까운 내 시간을 굳이 만나면서 마음에 안 맞아서 내 영혼이 좀 소모되는 것 같고 기력이 빠지는 그러한 상대에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만남을 최소화하고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자의 말대로 나 자신의 멘탈 관리와 어떠한 기력 보존을 좀 위해서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면서 긍정의 운을 하나라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세상이 더 기여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회의 체면에 거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고 내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서 온전히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충만한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 책은 운에 대해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괴짜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의 생각을 잘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읽기에도 너무 쉽고 예시로 든 표현들도 다 우리 일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일독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